안녕하세요, 조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국어 및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유연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현이고요. 현재 이제 유튜브에서 수능 국어 강의를 하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오늘 만난 이유가 뭐죠? 그리고 이제 오늘 6평을 또 봤기 때문에 그죠. 6평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누려고. 엄매 보고 싶다고 들었는데. 네. 엄매 이번 어떻습니까? 일단 20분, 30분 정도 남았던 것 같고 원점수는 100점이고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도 이제 풀면 한 30분밖에 남는 편이에요? 원래 같으면 이제 한 10분 정도는 남는 편인데 이번 세트 같은 경우는 뭔가 지문의 근거를 확실하게 잡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몇 개 있었어가지고 오히려 좀 거저줬다. 그쵸.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번에 왜냐면 작년 수능이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하나의 밈화되기도 하고 칸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걸 좀 탈피하려고 일부러 좀 많이 쉽게 내려다가 좀 난이도를 실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독서론부터 한번 쭉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좀 체계화된 풀이들이 있잖아요. 선지와 보기를 보고 어떤 스텝으로 풀어야겠다. 그런 전략이 없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느끼는 바가 좀 있었나요? 사실 근데 이거는 그냥 정말 그대로 써져 있는 그런 세트였던 것 같아가지고 4번을 이제 맞다고 확신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1, 2, 3, 5번이 이제 그대로 써져 있기 때문에 4번을 그냥 믿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3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써져 있다고 했는데 이 보기가 좀 길잖아요. 그죠? 긴데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되게 짧거든요. A는 좋은 거 줬고 그쵸. B는 나쁜 거 줬다. 그쵸. C는 좋은 거 줬고 D는 안 줬다. 이렇게 하고 각각의 뭘 줬는지랑 또 이제 어떤 관련된 실험이었는지 사실 요 세 가지만 알면은 이 보기는 끝나거든요. 지금 뭐 1, 2, 3번 중에 좀 시간 썼던 문제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인문지문이죠. 보면 이제 역사랑 아마 철학 합쳐진 것 같아요. 그죠? 자, 6번에 이게 제가 글을 봤어요. 6번에 1번 선지에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라는 글을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최초 풀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1번 선지 말고는 다른 선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1번 선지 혹시 의원님 이거 푸실 때 좀 근거를 어떻게 잡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익이 어쨌든 모든 사람은 평등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에서는 미는 무지한 존재다라고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차별적으로 보이지 않나 해가지고 그냥 1번을 바로 찍은 다음에 넘겼는데 저가 이제 어쨌든 현장의실 하다 보니까 저는 100점을 맞고 싶었어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진사업을 제끼긴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딱 답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만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1번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차별적인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 1번에서 근거를 방금 찾을 때 예를 들어서 이익 같은 경우에는 다 좀 평등하다라고 하고 뭐 나는 이제 뭐 무지하다라고 해가지고 골랐다고 하는데 혹시 본 순서가 있었나요? 뭐 가를 먼저 했다든지 뭐 나를 먼저 하겠다든지 이런 순서가 있었나요? 뭐 이제 가에서 인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선지에서 그럼 이제 가는 그럼 인간에 대한 평등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그걸 찾아봤죠. 좋은 포인트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지 핀트를 봤을 때 가는 나가 이랬던 비판하겠군요 하는 문제잖아. 이거 비판 문제잖아요. 비판 문제는 사실은 어떤 입장에서 다른 입장에서 비판한다는 거는 작용돼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비판 받는 애가 실제로 그런 요소를 지니고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이 비판하는 애가 비판할 수 있는 주제여야 돼. 반대 내용. 반대 내용이 있거나 혹은 뭔가 얘보다 더 상위 있거나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비판 자체가 성립된 논리적으로 올바른 비판이어야 돼요. 그쵸. 이 세 가지 스텝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적절하게 고르는 거잖아요. 적절하게 고르는 문제는 사실은 틀린 거가 하나도 있으면 빨리빨리 제낄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편한 문제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1번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나부터 봤어요. 나에서 차별적인 얘기가 없으면 그냥 바로 제낄 수 있잖아. 그쵸. 그치? 그러니까 봤는데 바로 무지 얘기가 나온다. 나오네. 얘는 민이 무지하래. 너무 나쁘죠. 나쁜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를 봐봤더니 가는 뭐야? 되게 뭐 귀처럼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괜찮네. 문제 없네 하고 골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1번의 근거가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무지한 존재라는 거의 워딩과 차별적 시선이라는 거를 대응시키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데. 이거 같아. 뭐냐면 차별적 시선이랑 차별이랑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건 뭐야? 약간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그쵸. 이제 뭐 계급이 정해졌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차별적 시선은 약간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혐오적인 시선, 그리고 편견, 선입견 이런 그죠? 약간 이런 거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가 캐치 못했으면 틀렸을 수 있었겠다. 저는 이제 만약에 1번을 못 골랐다 하더라도 2, 3, 4, 5번이 그대로 지문에 써져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제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8번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에요. 이게 제일 핫한 남자예요. 이 문제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띠꺼워 보일 수 있겠지만 말씀하십시오. 1, 2, 3, 4번이 그대로 지문에 써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5번을 고민했는데 사실 5번에서 저도 좀 아리까리했던 게 가의 이익의 주장과 노유신 작가 성씨 이게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 저는 약간 이제 어휘력이 딸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좀 엇나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 제도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당연히 당위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한 적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올바른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일단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이전에 지금 4번 선지에 대한 얘기 좀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봐봐 노예들을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주장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인정되느냐 주장이냐 약간 이게 논리적 좀 갭이 있지 않냐 이런 주장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예와 노예가 아닌 사람을 보면은 당연히 노예가 아닌 사람들은 자유로울 것이고 노예들만 자유롭지 않은 건데 얘네들을 자유를 준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리트 막 하고 하니까 네. 완전하게 동치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상식선에서는 충분히 허용가능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은 아까 좀 띠껍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더 띠꺼울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기만 갖고 풀었습니다. 지금은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이제 보기 문제 중에서 특히 좀 내가 봐봐요. 이게 지금 달아지는 거잖아. 그렇죠. 지문이 되게 길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용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걸 지문으로 돌아가는 것과 시간 소모가 되게 심해요. 게다가 심지어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틀린 선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없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럼 없는 걸 찾기 위해서 내가 엄청난 시간 써낸단 말이야. 그죠? 반면 독이 어떻습니까 지금? 몇 300점 안 될걸요? 300점 정도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짧은 내용 안에서 판단이 먼저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보기 문제 모든 선지 이건 동의하잖아요. 보기 문제 모든 선지는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보기와 대응되는 파트, 그렇죠. 두 번째 지문과 대응되는 파트, 세 번째 그 두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파트.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이거는 좀 지문이 기니까 보기만 보고 일단 한번 대응시켜보자. 1차적으로 걸러내보자 해가지고 저도 이제 4번에서 약간 논리적으로 좀 허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싶어서 4번이랑 5번 두 개를 좀 약간 훅으로 잡아놨었거든요. 그 중에서 5번이 너무 틀렸어. 왜냐면 봐봐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노예 출신 작가가 노예제에 반대하는 높이를 높인 노예 출신 작가가 아니라 이 선지 핀트는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예요. 얘네들의 성취란 말이야. 그렇죠. 보기에서 보면 어떻게 성취했어? 지금 얘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노예에서 해방됐대요. 그죠? 그래서 문학적 성취를 이뤘대. 그러니까 지가 혼자서 해방돼서 문학적 성취를 이룬 거야. 이거는 뭐 다른 어떤 노예에 관련된 어떤 제도가 아니라 자기가 문학적 성취를 이룬 거란 말이죠. 그죠? 요것이 사실은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첫 번째로. 그것도 그렇고 당위성이랑도 약간 좀 오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 당연히 성취를 해야 된다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좀 생각난다. 당위성이랑 그다음에 이 사회 제도의 변화 둘 다 틀려가지고 사실 이건 완전히 맞지 않는데 근데 이게 오버선지가 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렸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냥 너무 그냥 맞아 보이는 말들을 모아놨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흔히 생각했을 때 맞는 말 같은데 싶은 단어를 막 만들어서 막 집어넣어 놓으니까 좋아 보이는 말을 이렇게 섞어서.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말을 막 해놓으니까 그러게 싶죠. 뭐 더 할 얘기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다음 이거 경제법 아무튼 이건데요. 저는 은근히 이 지문이 이제 제가 해설하면서 풀었거든요. 네. 문제를 좀 설명하면서 왜 이걸 골라서 설명하면서 풀었는데 은근 요 지문이 조금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13번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가 네. 뭔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중심으로 이제 당연히 다수의견이 맞겠지만 판결적으로 근데 이제 다수의견 소수의견이라는 것도 이제 25학년도 수능 때도 그랬고 뭔가 좀 저한테는 되게 추상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제 맞아요. 다수 취지, 소수 취지 이런 것도 이제 뭔가 생각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선지들이어서 요 선지를 일단 이 문제를 풀면서 제가 느낀 점은 무엇이냐? 1, 2번 선지는요 억울해요. 풀고 나면 억울해요. 말도 안 되는 선지거든요. 왜? 봐봐. A가 뭐였어? A가 이제 관련 법률 조항이라고 한 말이죠. 그렇죠. A의 그 대상은 뭡니까? 인공지능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란 말이야. 그렇죠. 사실은 이 갑은 이거 애초에 대상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애초에 완전 별개의 사람인데. 네, 그죠. 이거를 너무 당당하게 자 이걸 한번 판단해 볼래 하고 내가지고 사실 좀 억울해. 그러니까
검증해본 다음에 뭐야 이거 하면서 좀 억울했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범주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거를 지문에서 찾으려다 보니까 좀 어거지로 끼워 맞췄던 그런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문의 내용보다 선지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선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얘네와 얘네의 취지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5번이 지문과 완벽하게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내가 뭘 검증해야 되는지를 좀 앞에 잡고 있어야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던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보겠습니다. 다음 액체방울 기포 문제. 요것도 어셨나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 푸는데 걸린 시간은 3, 4분 온절이었고, 왜냐면은 정말 명확한 답이 지문에 써져 있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15번 같은 경우에 제가 4번을 고르긴 했는데 1, 2, 3번이랑 5번에 제가 보통 틀린 선지는 X 표시라고 맞는 표시는 체크 표시를 해요, 옆에. 그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는 X 표시가 안 쳐져 있어요. 제가 원래 1, 2, 3, 4번 이렇게 순서대로 먼저 근거를 잡는데 네네. 1번의 근거가 지문에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번은 좀 까다롭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죠. 지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일단은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일단 무조건 오답 거죠. 그쵸. 그럴 수밖에 없고. 사실 이제 그 학생들이 이거에서 1번, 이게 15문제에서 좀 시간 많이 소모했을 이유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1번이 이게 지문에 이런 근거가 없음에도 내가 이거를 5단계를 점프하면서 추론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어딘가에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 저도 이걸 한번 검증해 볼 때 혹시 해가지고 한번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끼긴 했었는데, 그 큰 기포에서 작은 기포 이동한다, 요 비슷한 내용이 그 기포 간 이동이라는 내용이 나오긴 하잖아요. 그렇죠. 어딨어? 한쪽 기포에서 다른 기포. 이제 여기서 보면은 기포의 크기와 뭔가 이동 관련된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라고 해가지고 그럼 이동으로 가봤어요. 이동은 뭐래? 뭐에서 뭘로 간대? 지금 보면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대.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큰 거와 작은 거가 압력이 서로 어떤지 이게 궁금해지는 거야.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럼 압력 한번 다시 올라가 봐.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뭐가 반비례한다, 이런 게 나오긴 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가 안 나와? 지름에 따른 압력 자체가 그렇죠. 그 자체의 압력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계속 붙잡으면서 뭐지 하면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만약에 이게 정말 1번이 정말 이게 올바른 소리잖아? 그러면은 최소한 한 번, 진짜 많아야 2번 점에서 바로 나왔을 거야. 이렇게 꼬아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꼬아놓게 되면 뭐가 문제야? 이거에 대한 배경식이 있는 학생들이 너무 유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평가원 시험을 볼 때, 사실은 모르겠어요. 평가원 시험을 볼 때 내가 어떤 선지가 맞을 수 있다 생각을 해. 근데 어떤 뭐 공식이나 어떤 원리를 한 몇 번 점프를 해봤는데 이런 내용 전혀 안 나오고 있어. 그럼 그냥 과감하게 오답을 처리해도 저는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목적은 뭐 선지가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답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4번이 너무나 적절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6번은 어땠나요? 저 요거는 너무 쉬웠어요. 저는 이거는 사실 말을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얘는 3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어려워 보이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온의 소르게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발음하기 어려운 이 온의 소르게. 요게 어렵죠. 나왔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거지. 그것도 그렇고 오네소르기의 수라는 게 지문에서 이제 뭔가 뭐 비례 관계가 나오고 무슨 뭐 수랑 똑같으면은 뭐 그런 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문과 학생들이 보통 이런 거에 좀 무서움을 느껴요. 맞아. 그냥 막연한 공포감. 그렇죠. 왜냐면 비례식, 그냥 뭐 상수, 공식. 그쵸. 여기서 이제 특히나 작년 열팽창지문에 그랬잖아요. 열팽창지문도 이제 뭔가 뭐 호가 있고 뭐 열이 늘어나면 뭐 길이가 팽창하고 이제 사실은 그런 거를 읽을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쵸. 문제상. 근데 이제 그거에 좀 겁을 먹고 이제 그거를 정리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잡아먹히고 당연히 뇌도 꼬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과학 지문에서야말로 역설계 기법이 좀 잘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 단축이 좀 굉장히 크죠. 그쵸.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을 딱 취하는 거니까. 뭐 더 할 거 없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저희가 좀 끊어가면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역설계 얘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발치동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자, 발치동이라는 네이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국현 쌤과 좀 다른 게 국현 쌤은 이제 하나의 방식만으로 모든 문제를 다 뚫어낼 수 있으신 분이고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뭐 교육급풀 아니면 뭐 구조독해 아니면 발췌독 이런 걸로만 지문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선택적으로 좀 읽는 거를 발달시키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발췌독이라는 것도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읽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읽어야 될 때가 있고, 근데 만약에 그게 한 번에 보이지 않을 경우, 그럴 때는 사실 다르게 읽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발췌독 하지만 어쨌든 본질적인 거는 내가 선지에서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뽑아서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 맞아. 만약에 그게 어떤 특정 부분이 아니라 한 문단이어도 저는 발췌로 취급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확히 저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 발췌독이라는 네이밍에 좀 동의를 좀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다루고 있는 방법론 자체를 사실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스캔이잖아. 그쵸. 키워드 스캔인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키워드를 스캔해가지고 그것만을 갖고 푸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핵심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핵심은 사실 선지 판단에 있습니다. 선지의 핀트가 무엇이냐,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고 그쵸. 내가 이거를 검증해서 찾아낼 게 무엇이냐,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이 선지가 옳기 위해서 또는 옳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발췌라는 그런 과정 자체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발췌독 방식이다 라고 규정을 하는 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축구는 골키퍼가 공을 잡는 스포츠다, 약간 이런 비유로 생각해요. 그쵸. 약간 일부분만 좀 강조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뭐 그거의 일부는 맞지만 사실 이걸로 분류하기에는 약간 좀 오해가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나 연희도 그렇고, 연희 혹시 그 지난 수능 볼 때 네. 약간 지문을 통째로 읽었던 지문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없죠. 저도 마찬가지로 없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우리가 배우고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지문 저희 내용 잘 아까 인트로에 봤듯이 잘 모르잖아요, 이제.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지문 전체가 아니라 지문의 굉장히 일부, 그것도 굉장히 한정적인 어떤 논리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발췌독이라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뭔가 발췌라는 멘트를 치면은 보통 학생들이 이제 그러면 지문의 한 20-30% 정도만 읽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감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20-30%까지는 아니어도 사실 100%가 아니지 한 7-80%? 60-70%? 이 정도만 읽어도 풀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약간의 그런 조금의 부분만 읽고도 푸는 그런 약간 좀 야매 기술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거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건데, 저는 푸는 순서를 바꾼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문을 그냥 통째로 다 읽어. 그 다음에 뭐가 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로 다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접해요. 무방비 상태로. 그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그래서 요구하는 정보를 내가 그 부분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 푸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한 지문 전체 한 80% 읽게 되는 건 맞아요. 그쵸. 맞는데 그 읽는 순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딱딱딱 맞춰서 적용되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뭐 처음에 다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하는 그걸 덜어내니까 문제 푸는 시간 자체가 거의 반토막 나고. 그렇죠. 어쨌든 제가 이 방식을 중3 때 처음 만들게 됐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지문을 먼저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므로써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걸 다시 한번 내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기억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한 지문당 20분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푸는 게 맞나? 그래서 저는 다 풀고 나니까 한 100분, 120분 이렇게 지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좀 단축을 시키자. 근데 그럼 어쨌든 문제에서 원하는 것만 지문에서 뽑아서 읽으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처음 이 방식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수능을 여러 번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능장 들어가면은 어쨌든 저희 뇌가 평소에만큼의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뇌에는 기억력에 좀 제한이 있잖아요. 맞아.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모든 지문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맞아. 근데 어쨌든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건데, 그럴 바에는 그냥 처음부터 지문을 자세히 읽지 않아도 되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아무 뭐 일반 강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전적으로 진짜 100점을 맞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반드시 잘 기억하세요. 저희가 지문 내용을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근데 다 맞는다고.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냥 피지컬이 좋아서가 아닌가. 그냥 머리가 좋아서. 근데 그래요. 그 있을 수도 있어. 조건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적어도 이건 맞잖아.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더 기능이 줘서 빨리 풀 수는 있겠지. 그렇죠? 근데 적어도 다른 건 재료가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흔히들 말하는 재능충이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저는 재능충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3등급도 많이 받아보고 4등급도 받았었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점수를 받았어서 약간 내가 독해력이 떨어지나? 그러면 이제 뭔가 독해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문제를 풀고 봐야겠다. 여기에서 착안한 거기 때문에 재능충이라는 말은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뭐 기분은 좋긴 하거든요. 네. 머리 좋다는 뜻이 기분 좋어요. 그쵸. 기분은 좋긴 한데, 근데 이제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게 핵심이었다면은
사실은 그럼 수능은 그냥 머리 순으로 점수를 맞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럼 문학 들어가 볼까요? 자, 요 현대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저한테 이제 현대 소설을 어떻게 푸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냥 소설은 재밌어 보이면 읽고 재미없어 보이면 그냥 대충 읽거든요. 재밌어 보입니다. 네, 재밌어 보이는데 재미를 읽으세요? 그쵸. 아, 이제 예. 근데 이제 내용이 굉장히 슬픈 게 제가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온 입장인데 보시면 영장이 나와서 마을을 떠났다가 불구가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맞아요. 그거 보면은 이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어쨌든 저는 소설은 인물 관계보다는 흐름이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물 관계를 처음부터 세세하게 적지 않고 얘네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대충 뭐 저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는 게 줄거리, 그다음에 뭐 대사 그런 것들인데 뭐 아무튼 영장이 나와서 마을을 떠났다가 불구가 됐다라는 걸 보고 좀 슬픈 얘기구나.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이제 소설을 풀 때 순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소설을 맨 처음 읽을 때 이제 아까 재밌으면 읽는다라고 하셨는데 만약 좀 보통의 재미야. 그냥 재밌지도 않고 재미없지도 않아. 네. 보통 정도야.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이 깊이로 읽고 문제 넘어갔어요? 일단 저는 아까 말했지만 인물을 자세히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드라마랑 소설은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드라마를 틀어놓고 있으면은 사실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안 보이지만 대사만으로 뭔가 상황을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에 좀 기반해가지고 대사가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대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레이션, 얘네가 뭐뭐를 했다 이런 사건들 요거에 좀 중심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좀 읽는 것 같긴 한데 유효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내용이 난잡하다 그럴 때는 보기에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용과 관련된 보기가 있는 반면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서술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보기가 있잖아요. 요 소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진술과 목소리를 들은 진술이 인접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서술로 하여금 독자가 이러이러한 효과를 받는다. 이런 식의 보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도움이 좀 안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설이 좀 난잡하거나 아니면 뭐 힘들다 읽기 그러면은 저는 보기에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사실 보기 먼저 안 보거든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기에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문제 풀 때 있어서. 그러면 이제 좀 편차가 생기잖아.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좀 저는 이제 보기에 그냥 계속 일관적으로 그냥 먼저 안 보고 바로 이제 작품부터 보고 시작하긴 하는데 확실히 이제 실전에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실전에서는 보면서 봐라. 도움될 수 있으니까. 봐서 손해볼 건 없는 거죠. 절대 없죠. 그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문학 중에서 가장 비문학에 가까운 것이 저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고전시가나 현대시 같은 경우는 물론 고전시가 길면 막 중략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보통은 작품 전체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 작품 전체를 평가원이 건드릴 수가 없어. 그렇죠. 이 작품은 절대로 수능에 출제되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에요. 문학적인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란 말이죠. 그죠? 물론 문학적인 목표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이제 작품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있는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그냥 소설로서의 작품이긴 하지만 평가원 입장에서 특정 부분을 발췌할 수 있어요. 특정 사건만 조명을 한다거나 두 사건을 붙여놓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기들 프레임을 지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말은 무엇이냐? 비문학을 좀 더 가깝게 문제를 출제하기 용이한 구조로 프레임을 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뭔가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시오라고 딱 정해놨다는 말이죠. 그죠? 그 말은 뭐냐? 평가원의 수정에 놀아주면 됩니다. 오케이, 너가 보라는 거 내가 한번 봐볼게. 하는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뭐야?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거야. 이 소설에는 반드시 중심적인 사건이 뭐가 있겠구나. 그렇죠. 그냥 아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반드시 중심적인 사건이 있을 거고 거기서 주제의식이 드러나겠구나 라는 걸 이미 확정 짓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중심 사건과 또 뭐가 있을까? 이 중심 사건을 그 주변으로 한 중심 인물들이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 중심 사건에서 소재가 되는 중심 소재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중심적인 어떤 핵심적인 배경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신뢰를 해야 돼요. 평가 너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데나 하지 않았겠구나라고 이제 신뢰를 하고 들어가면은 그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죠. 어떤 것들이냐? 예를 들어서 핵심 인물들, 가장 메인이 되는 인물들이라든지 메인이 되는 장소라든지 또 이제 사건 배경 같은 거, 어떤 시대 상인가, 그죠? 또 이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감정선이 흐르고 있는가, 이 정도를 파악을 하면 사실은 이제 문제 풀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대강 이런 흐름이겠구나 정도를 최대한 딱 잡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면 되게 용이했던 것 같아요. 이제 21번이 저는 3번 선지에서
3, 4등급 학생들이 좀 많이 낚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3번 선수요? 네, 왜냐면은 저는 여기서 핀트를 잡은 게 음. 만약에 약간 언어 이해력이 좀 부족한 학생이면 여기서 상대에 대한 인물의 호기심과 반감이라는 멘트를 보고 호기심? 그럼 누굴 데려가려고 여기서 이제 누구 데려갈지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보통 그런 생각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방금 한 말 듣고 깨달았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4, 5등급 이 친구들이라서 그리고 이제 얘네가 뭔가 4, 5등급 학생들 둘 중 하나예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나 아니면 뭔가 애매하게 알고 이제 있는데 어설프게 알아서 그쵸. 더닝크루거. 네, 더닝크루거 건데 더닝크루거.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뭔가 아는 건 많은데 막상 이제 점수는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맞아. 저는 그래서 수업할 때 되게 많이 싸워요. 뭐 4등급이든 아니면 100분의 99, 98 얘네들이랑은 막 이렇게 싸우는데 여기서 만약에 싸운다고 치면은 아니 궁금한 거 아니냐. 그쵸. 누굴 데려가려고 해서 궁금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복합적인 상황이죠. 그죠.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그냥 반감을 가지는 상황인데 호기심과 반감을 모두 보였기 때문에 복합적이다. 요거는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호기심이라 보기도 어렵죠 이거는. 그쵸. 그냥 분노인데 그냥 그 분노를 이렇게 표현한 거긴 한데 그죠? 호기심 보기는 애초에 어렵다. 그래서 뭐 굳이 걸고 넘어질 거면 요 정도.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세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저 요 세트가 조금 걸렸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아마 어려웠던 파트가 이제 현대식 파트였던 것 같은데 22번은 어떠셨나요? 근데 저는 22번이 제일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은 일단 상황의 대비 맞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나무나 이런 자연물이 나오면 계절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첫 번째, 두 번째 선지에 계절과 관련된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봄, 아니면 뭐 겨울, 추위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3번에서 계절의 흐름을 일단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상적 분위기 아니었죠. 그래서 일단은 계절의 흐름을 통해 예상적 분위기 구조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흐름도 사실은 뭐 다에서 다지문에서 해마다라는 멘트를 보고 이제 계절의 흐름이라고 연결질 수는 있겠지만 예상적 분위기는 사실 뭐 가랑 나에서는 안 느껴지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시에서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은 분위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뭐 첫 번째 시나 두 번째 시 같은 경우는 슬픔이라는 그런 거 관련된 또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3번에 제껴내고 그다음에 1번의 상황에 대비 뭐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에서는 이미 핀 나무와 아직 피지 못한 나무 이런 게 이제 대비일 것 같고 그다음에 나에서는 겨울과 봄 그렇죠. 이런 거 보고 이제 대비인 것 같고 다에서는 이제 노인이 꽃을 기르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죽기 전과 죽은 후.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대비로 명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1번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문제를 좀 되게 재밌게 푼 게 그 사실 이제 그 표현상의 특징 문제 있죠. 그쵸.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푸는 굉장히 유효 전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선지를 1번부터 쭉 보기보다는 하나 쭉 보고 제 검증하기 쉬운 것부터 한번 보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플러스로 이게 틀리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반어법을 쓴다. 그쵸. 는 시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쵸. 그러면 반어법을 썼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웬만해서는 옳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옳게 된다라면 너무 티가 날 거야. 비꼬는 시어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비판하거나 비꼬는 시어야 되잖아. 그렇죠. 아니면 뭐 약간 특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의문형 아니면 뭐 처리법, 역설법 이런 거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거 좀 티가 난단 말이야. 그쵸. 이렇게 좀 약간 쉽게 맞거나 쉽게 틀릴 수 있는 선택들을 검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쭉 봤을 때 1번을 좀 먼저 봤는데 상황의 대비라고 했을 때 네. 상황의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 시가 사실 굉장히 드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죠. 왜냐면은 어떤 시든 주제 의식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것들을 좀 대비를 해줘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물론 상황이어야 되긴 하지만 뭐 그냥 뭐 시어의 대비를 통해서 할 수 있긴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문학이라는 게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 일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이게 시험이 아니라. 왜냐하면 모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다 예술 작품일 거고 예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해진 답을 내는 게 아니라 각자의 표현 방식,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각자 수용하고 싶은 방식대로 수용하는 게 바로 예술이란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평가에서 시험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내가 하나의 작품을 보고 이렇게 느꼈어. 근데 그 해석이 정당하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무조건 올바른 해석을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길가에 걸어가는 강아지가 끼인 거 있다. 라는 걸 보고 강아지가 불쌍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이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별다른 느낌이 안 들었다는 것도 올바른 선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문학의 방식이란 말이야. 그렇게 봤을 때 상황의 대비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이 틀리려면은 상황이 언제나 똑같아야 돼요. 반드시. 왜냐면은
조금이라도 좀 달라졌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한다면 대비가 되는 거니까, 됐다 정확히 됐다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을 쭉 가는 게 아니면은 상황 대비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구나 해서 봤는데 상황이 바뀌고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네 해가지고 바로 골랐거든요. 약간 좀 전략적으로 좀 풀어가지고 잘 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만약 이게 아니었다면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상황이 바뀌었을까,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까를 좀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 게, 이게 어쨌든 뭐 되게 감정의 이입을 위주로 푸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감상하려고.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이제 MBTI가 T가 100이 나오거든요. 저는 90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감을 잘한다고 해서 잘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저는 그리고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공감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너가 잘못 공감하면, 그러니까 그게 제일 위험해요. 뭐냐면은 하나의 해석에 꽂혀가지고 그쵸. 다른 해석을 허용을 안 하는 거야. 이 강아지가 불쌍하다고 꽂혀가지고 불쌍하지 않다는 의견을 허용을 안 하는 거야. 그쵸.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문학, 특히 시일수록 팩트 위주로 좀 풀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항상 이제 무조건 지문 아니면 작품 위주로 풀어라, 작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먼저 봐라,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문학에 틀린 학생들 보면은 자기 혼자 뭔가 이상한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과몰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틀린 웹툰 돌리고.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일단 지문, 작품 위주로 푸는 거 굉장히 좋은 판단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방금 또 이제 하나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시 낭송 대회도 아니고 감상문 쓰는 대회도 아니고, 그쵸. 결국에 이제 평가원 시험이라는 거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는, 이건 인정이지 하는, 모두 100%가 동의할 만한 근거가 필요한 건데, 그러려면은 단순히 어떤 감상 태도 막 이런 게 아니라 완전 팩트, 이런 요소가 있냐 없냐, 요거를 기준으로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시를 감상한다든지 아니면 이 시를 느낀다, 이입한다, 몰입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여하는 선지가 있었다면 24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24번에 이제 5번 선지인데 1, 2, 3, 4번이 맞아서 5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보자마자 5번을 했거든요. 그냥 대충 했다가. 왜냐면은 나에서 남북한임과 거대한임이라고 했는데, 팩트 체크를 하자면 거대한임과 남북한임은 같은 종류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맞선 거대한임이라고 해버리면은 뭔가 좀 문장적으로 오류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걸 먼저 이 내용의 해석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 선지가 말하고자 하는 게 팩트가 맞는가, 그죠? 이거를 먼저 체크하는데 5번이 너무나 팩트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5번 선지를 못 골랐다 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근데 뭔가 5번도 사실 맞는 말처럼 도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 자체가 뭔가 학생들이 답으로 찍고 싶은 어휘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긴 해죠. 이게 우리가 올바르다 하고 넘어가고 싶긴 해요. 뭔가 뭐 화자의 기원, 사실 기원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원 아니면 뭐 화자의 전망, 이런 되게 애매한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럼 이거 적절하지 않을까? 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도 이제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저는 문학 작품을 풀 때 언제나 아까 이제 비론에서도 그랬지만 보기부터 좀 검증을 하거든요. 근데 자연스러운 화제의 전망이라는 내용이 사실은 이 보기 안에 좀 수용되기가 어려워요. 그쵸. 왜냐면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은 뭐밖에 없어.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한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또 새로운 지각으로 나아간다라든지, 관찰과 지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있어서 자연스러운 화제의 전망을 표현했다 라고 하는 건 뭐 이게 뭐 억지로 끼워넣는다면 뭐 할 수야 있겠지만 좀 약간 잘 안 맞물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최우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보기 먼저 보고 검증을 바로 이런 말 때, 이런 걸 검증해봤을 때 가장 이제 좀 의심되는, 약간 이 수상한데 싶은 선지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부터 우선 검증을 하면은 되게 빠르게 풀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혹시 뭐 다른 문제들 좀 할 말 좀 있을까요? 뭐 이제 23번의 3번 선지 같은 경우도 23번? 이거 독한 향기를 보고 부정적이다. 그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이거 많은 실수죠. 뭐 어둠 보고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약간 뭔가 공감과 관련된 내용 같은데, 독하다, 부정적이다, 뭐 어둡다, 슬프다. 그것도 그건데, 이 애초에 이제 요 위아를 좀 만약에 검증하고 싶다 하면은 얘를 좀 봐보면요, 햇빛과 공기들이 얼었다가 이걸로 익어갔대. 그럼 만약에 이게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얘 지금 시의 끝부분이란 말이야. 그쵸. 끝에서 흑화한 거야. 그쵸. 이 자연적 요소들이 갑자기 얼었다가 또 독해졌어요. 그럼 독해졌어. 그럼 뭐 마지막 너는 어떻게 지을 거야? 독해졌다가 그래 독한 놈하고 끝낼 거야?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의 흐름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뒷부분은 잘 마무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시에서 수능을 숙제되는 시예요. 근데 결론이 막 죽어야겠다,
그쵸. 막 이래. 말이 돼요? 뭐 나는 포기해버렸다. 아,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뭔가 교훈을 주고 그쵸, 뭔가 울림을 주고 해피엔딩. 응원해주고 하는 이런 걸로 돼야지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이란 말이야. 뭐 아무리 내가 슬프다고 해도 슬프면서 끝날 수는 있어. 근데 이 슬픔 자체가 더 악화된다거나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극단적으로 좀 부정적인 상황까지 가버리는 시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고전 시가에서 아 진짜 슬프다 아 너 정말 슬프구나 이건 괜찮은데 근데 갑자기 막 좋은 것이 나는 이제 극복하지 못했다 막 이렇게 되는 시는 없단 말이죠. 나는 다 포기해버렸다, 내려놨다 그치.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실제는 시는 거의 없죠. 애초에 그건 출제하는 이 목적과도 그쵸.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거는 뭐 만약에 헷갈렸다면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볼까요? 홍길동 능전. 이게 되게 말이 많던데. 아, 말 많아요? 아, 맞아. 저도 30번 이거 저 틀릴 뻔했어요. 저 이거 그 맨 처음에 봤을 때 5번이겠구나 하고 넘어갈 뻔했거든요. 그쵸. 잠깐 넘어가기 직전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은 거야. 이거 뭐냐면 봐봐요. 30번에서 이제 여기 속이는 이, 그다음에 속이는 방법, 뭐 의도, 결과 이렇게 있잖아. 그쵸. 저 5번 맨 처음에 이게 틀리다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속인 결과의 정의를 볼게요. 속인 결과는 속이는 의도가 실현 상태래. 그지? 그다음에 속이는 의도는 무엇이냐? 이 관군 보고 남쪽으로 가게 만든다. 남쪽이 북쪽이 맞죠? 나 이걸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아 뭐야 안심할 수 있게 이런 거는 속인 결과가 아니지 않나? 왜냐면 속인 결과는 북쪽으로 하는 게 결과가 아니지 않나?라고 이게 북쪽 가는 게 이제 그 결과고. 그치, 가게 만든 게 결과니까. 구체적인 결과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근데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더 짚었었던 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속이는 의도 자체가 제가 이제 남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 의도라고 맨 처음 생각했는데 왜냐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얘들이 안전하게 가는 것을 바랐다. 그쵸. 라는 게 의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이것이 이렇게 단정지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가지고 그건 좀 열어놨었고 반면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멍청한 짓을 한 게 그 속이는 방법 보면서 이제 길동이 자신 살리려는 방법에 대해서라고 했잖아요. 네, 그쵸. 3번 보고 바로 4번 봐가지고 이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4번을 그냥 무척 무시했었는데 사실 이제 4번이 오답인 거는 너무 이제 4번의 얘기가 정확히 옳지 않은 거는 너무 간단하죠. 그쵸. 이거 너무 굉장히 명백한데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속이는 의도라는 거가 그 범위를 어떻게 잡냐. 나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건 한 2등급 정도 학생들. 그쵸. 되게 굉장히 좀 고비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약간 사고력이 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속이는 의도의 범위를 좀 제한적으로 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아까 말했지만 문학을 풀 때 두 가지로 좀 접근하는데 하나는 이제 해석적인 관점이고 하나는 팩트에 기반해서 푸는 관점인데 4번 선지를 보면은 산에서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준 멘트가 없어요. 그죠? 아예 없어요. 저 그냥 소리만 쳤고 뭐 관군이 이제 북쪽으로 쫓아가라 라고 했는데 그 뒤로 그냥 말없이 내려왔거든요. 그죠? 관군은 북쪽으로 보내고 자 혼자 내려왔는데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줬다?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일치 문제였죠. 그렇죠.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맞는 말 같아. 그래서 이제 4번에 그냥 제게 넘어갔을 것 같은데 보통 문학은 근거를 하나만 주진 않잖아요. 웬만하면. 맞아요. 그래서 뭐 속이는 방법이라고 맞다 하더라도 어쨌든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4번은 답이 아닌 거거든요. 31번은 괜찮았나요? 네, 뭐 그쵸. 아무래도 이게 다 그냥 나머지는 사실일치 문제랑 똑같아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보기만으로 풀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보기만으로 풀었어요. 왜냐면은 그리고 이제 뭐 주인공의 욕망이 마땅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사실 팩트만 봤을 때 그럴 리가 없거든요. 욕망이 마땅하다는 것이 확산되고 있다는 건 문제고 이것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지금 문제예요. 거기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공동체 스폰이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런 것과 동격으로 하늘에 떠서 제시되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것들이 그냥 동격이라는 것이지 이 욕망이 마땅하다는 것이 확산되는 건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보기만 보고도 바로 드러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그리고 당장 옆에만 봐도 뭐 왕이 이제 제신들을 모았는데 제신들이 이제 뭐 가오상하니까 싸우자. 네, 맞아. 아니 그러니까 왕이 가오상하니까 싸우자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서로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욕망이 마땅하다? 저는 여기서 이제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무 명백한 그쵸.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고전 시가죠. 요거가 저는 제일 어려웠어요. 아 진짜요? 뭐 때문에? 일단은 만전춘배사라는 이게 뭐 연계인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연계를 아무것도 안 보고 들어갔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요런 작품을 봤을 때 고전적인 그런 어휘들이 쓰이면은 되게 뭔가 내가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말 자체도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들이 아니고 그래서
되게 뭔가 좀 읽기가 싫었어요. 근데 읽기 싫은 것도 그렇고, 가시가요? 그쵸, 가시. 이것도 그렇고, 뭐 뉘러시니까 이것도 이제 뭐 뉘만 보고 누구냐 이것만 보고 그냥 대략적인 맥락만 파악했거든요. 근데 뭐 32번에 바로 이제 A, B, C에 대한 판단이 나와요. 근데 요거를 이걸 어떻게 알지? 하면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 뉘러시니까를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건 가요구나. 고려시구나. 왜냐면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게 뭔 소리야 싶은 거는 대부분 다 고려거든요. 그렇죠. 고려의 특징이 뭐냐면은 찌질해요. 그쵸. 사랑 이야기가 개 찌질해. 약간 중학생들 인스타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만 하면 남 탓하고, 그쵸. 네 탓이야. 그리고 이제 너 나랑 같이 사귀는데 어디가? 막 이러면서 막 집착하고. 그리고 쓸데없이 헌신적이고. 약간 그런 그냥 좀 직설적인, 맞아요. 직선적인 이 두 가지 이제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를 딱 봤을 때 3번 선지가 좀 바로 걸렸어요. 네. 고려 친구들이 자책할 리가 없는데. 그쵸. 당연히 납득을 해야죠. 얘들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님 잘못, 또 이제 뱃사공 잘못. 그쵸. 너 이런 때문이야. 이런 거 하는 애들인데 좀 떠보였고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헷갈렸던 게 이제 뭐 1번이랑 5번 이렇게 두 개가 좀 헷갈렸었는데 사실 이제 뭐 사실 저는 1번, 30번, 1번을 판단한 게 34번을 보고 판단했어요. 보기 보고요? 네, 34번에 1번 선지를 보고. 선지 보고. 네, 그러니까 제가 34번에 1번 선지를 봤는데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맞는 말이라면 평가원 입장에서 적절한 선지를 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30번, 1번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과 정을 나누는 밤이 더디게 흐르기 원한다. 즉 여기서 공간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갖춰지기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얼음 위에 대님자를 부어서 같이 얼어죽어도 좋으니 밤이 천천히 지났으면 좋겠다. 이런 맞아요. 내용인 거잖아요. 그리고 다 떠나서 두 번째로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선지인 게 봐봐요. 조건 선생님이 이거 갖춰지길 기원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쵸. 갖춰지면 뭐가 돼? 죽잖아. 그쵸. 그럼 죽기를 기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평가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죽는다라는. 그치?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급진적이고 위험한 사상의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에도 걸리고 그다음에 말도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얼어 죽을 망정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할 망정 이만큼이나 좋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난 이면 죽을 건데 하는 그런 사이코적 얀데레적인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의 언어를 해석했을 때 얼어 죽을 망정. 그러니까 죽어도 좋아가 죽고 싶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죽어도 못하라는 게 진짜 죽는다는 말이 아니잖아. 그쵸. 맞아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약간 센스가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오답선지를 거른다기보다는 센스가 있다면 한번 좀 엄청나게 좀 의심을 하면서 좀 엄밀하게 봤을 때는 확실히 오답을 깨달을 수 있었겠다. 생각합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33번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뭐 마냥 쉬운 선지일 수 있겠지만 이제 학생들이 좀 못하는 게 행동이나 정서의 주체를 약간 날려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 5번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5번 선지를 보면서 학생들이 좀 헷갈릴 수 있었겠다. 왜냐면은 이리저리 가니까 내 시름이 이리저리 떠다니니까 이건 우유부단한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쵸. 전혀 아니죠. 그렇죠. 뭔가 특정 키워드를 보고 이거는 이제 우유부단하니까 맞는 말 이렇게 날려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화자가 우유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시름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뿐인 거죠. 맞아. 이걸 잘 구분하시는 게 이게 화자가 우유부단했다면은 화자의 감정이 바뀌었어야 돼. 그쵸. 화자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결정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화자는 가만히 있는데 뭐야 시름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화자는 이미 뭐였어? 시름이 분리됐잖아. 그쵸. 떠가지고 지금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화자랑 지금 시름은 이미 별개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화자가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시름 자체가 그냥 떠다닌다. 라는 그런 굉장히 그냥 평면적인 어떤 소설이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번 선지를 맞다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화자와 분리된 상태라는 걸 평가원이 제시해 준 거니까 맞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화자랑 시름은 별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굉장히 그 선지 간의 연결을 통해서 힌트를 잡는 거 잘하시네요. 아주 만약 제 학생이었으면 정말 신청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좋아하는 불법이에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4번 요거는 뭐 간단했죠?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번에서 뭐 어쨌든 소춘풍하는 도화가 대비되는 것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당연히 전제 조건이 경경 고침상 외로운 잠자리니까 인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를 먼저 잡고 4번을 찍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32번을 풀고 나면 4번은 너무 쉬웠어야 돼요. 그쵸. 왜냐면 32번에서 이미 가는 그냥 내내 나는 이미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 알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볼 것도 없이 바로 이 뒤쪽에서 걸러지게 됐겠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여기까지 공통 같은데 좀 한번 총평 보자면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공통이 기존에 비해서 확실히 쉬웠지만 뭔가 변별 포인트가 달라지지 않나. 어떤 식으로? 뭔가 좀 사실관계 파악에 좀 더 힘을 쏟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문학 같은 경우.
문학에서 뭔가 해석적인 걸 요구하지 않고 뭔가 진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답,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답, 이런 식으로 좀 교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 게 그 우리가 이제 만학생들이 이제 보면 실수 중에 하나가 뭐 문학작품을 감상한다든지 또 이제 비문학을 내가 이해를 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사실 이번 시험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답 포인트가 많았어. 그렇죠. 함정 포인트가 많았는데 그 여러분이 이제 뭐 어떤 방식을 택하든 간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선제 힌트를 잡는 거.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근거를 잘 잡는 거. 요것이 어떤 유형의 시험이든지 간에 제일 핵심이라는 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론을 택하고 그걸 따라서 공부를 할 거였으면은 그 방법론이 뭐 작품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인가? 요거를 좀 위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정확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좀 헷갈려하는 게 그냥 공부를 하는 거랑 시험을 잘 보는 건 별개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는지 알아야 되고, 정답을 골라내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거 없이 많은 문제 최대한 풀어본다. 그냥 그 안에 어떤 내가 뭐 사고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문제만 풀게 된다면 뭐 피지컬은 늘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결정적으로 전략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전략이 없으면은 비약적인 상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진짜 내가 엄청 오래 해. 예를 들어서 뭐 3주 4수를 하면서 뭐 기출문제 한뭐전 10회독 했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학생들 보면 특징이 답을 일단 뭐 외우고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게 뭐 그리고 답이 왜 이게 답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문제 유형인데 새롭게 나오면 그 문제 못 풀어요. 적용을 못하는. 왜 못 푸냐? 전략이 없었으니까. 그죠? 그냥 사후적으로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게 답이다라는 해설은 알았지만 그걸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중요한 건 언제나 무엇이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그것을 혼자 내가 스스로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느냐, 해낼 수 있느냐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긴 걸 내가 이런 방법 못할 것 같다 싶으면 그거는 여러분에게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시험장에서 진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생활시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건 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강사분들의 풀이를 보고 강사분들이 막 되게 기가 막힌 지문의 해설을 했으니까 이 쌤은 되게 좋은 쌤이다 하면서 자기도 그 강사처럼 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독해력과 지능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강사를 듣는다고 해서 그 강사처럼 현장에서 사과할 수 있고 문제를 뚫을 수 있냐 라고 하면은 저는 100%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한 발 더 가서 저는 그런 약간 기깔나는 어떤 해석들, 그러니까 지문 분석 같은 경우는 전 GPT가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LLM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렇죠. 걔한테 지문 주면은 너 아주 내가 명쾌하게 짚어줄게 막 하면서 이 지문에 이제 1문단에서는 이러이러한 개념을 정리하고 있고 이것의 정의와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 2문단에서는 이것의 뭐 판례를 제시하고 있어. 너무 분석 잘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시간만 들이면요, 사실은 뭐 9등급 학생들도 심지어 한글만 알고 있으면 한 10개월 줘봐요.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정도 분석은. 근데 여러분이 이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그러한 사후적인 어떤 지문의 분석, 이건 정말 명쾌하게 분석했어라는 거는 여러분이 수험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정말 할 수 있는 것이냐, 내가 정말 이거를 보편적으로 어떤 문제 나오든 어떤 질문이 나오든지 간에 이걸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잘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못할 것 같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방법을 찾거나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본인이 스스로 구체화시키셔야지 이제 앞으로 구모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 성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연우 씨는요. 저는 엄매만 보셨죠. 그렇죠. 엄매만 보셔가지고 저는 화작 엄매 둘 다 봤는데 그럼 엄매부터 한번 화작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화작을 좀 보겠습니다. 저도 네. 이제 네. 원래 화작러였고 진짜 언제까지 정도였어요? 제가 이제 23학년도에 이제 이중창법 지문이 있던 세트가 있던 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화작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수능 날 당연히 저는 100점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봤는데 뭔가 이제 이상한 보기 문제 다 맞는데 이제 이상한 내용일치 같은 거 틀렸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약간 제가 좀 국어에 있어서 되게 자만심이 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저 되게 좀 한 4개 정도 틀렸나? 4개, 5개 정도 틀려가지고 87점이 났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보통? 이제 화작에서 뭔가 좀 팩트체크 오류라던가 아니면은 그 클라이버 생명성 그거에서 이제 보기 문제 하나 나왔었고 그 오답률 1등이었거든요. 맞았어요. 그거 하나 틀렸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그 클라이버 보기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좀 단순한 내용일치 문제를 많이 틀렸었는데 그러니까 실수. 그쵸. 근데 이제 그 당시 화작 1컷이 96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 마이 갓. 그래서 이제 87점 맞았는데 100분위가 80이 뜨는 거예요. 말이 3등급 안 컷이 떠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심지어 저는 이제 실수에 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거는 화작은 실수를 조금이라도 하면은 완전 나라가 가겠다. 제가 이번에 화작을 펴서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실수도 실수인데 화작이 엄매랑 다르게, 그러니까 엄매는 사실 벌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쵸? 왜냐면 문법이잖아. 문법은 사실은 이걸 정확히 내가 인지만 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화작은 이게 함정이 어디 있을지 몰라. 어디 숨어 있을지 내가 모른단 말이야. 이번에 그걸 좀 느꼈어요. 진짜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제가 뭐 이제 연호 씨는 이제 화작을 안 푸셨으니까 네. 제가 우리 이거 찍기 전에 한 문제만 풀어보라고 시켰었거든요. 그죠? 자, 45번 한번 보세요. 45번. 화작 맞는 문제. 이게 진짜 제가 역대 봤던 그 평가원 화작 문제 중에서 작년 수능 마지막 문제보다 좀 악질적으로 생각했어요. 대박이야. 이거를 아마 이제 화작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틀린 분들이 좀 많았을 텐데, 많았거나 또 시간성이 엄청났구나. 맨 처음에 제가 풀어보라 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풀어보라 했을 때 처음에 답이 뭐였죠? 5번을 했죠. 5번 했다가 4번 했다가 2번 했었나? 5번, 4번 했다가 3번 했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3번이라 했나? 저 4번이거든요. 정답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4번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4번이라고 했었어요. 맞아. 5번 두 번째 4번이 했는데 제가 이제 화장실 가 있을 때 정답 몇 번이라고 불러줬었는데 그게 제가 헷갈렸었는데 4번이에요. 4번. 이 문제를 헷갈렸네요. 아무튼 4번이 답이고 맞아요. 두 번째 맞추셨네요. 감사합니다. 4번이 답인 게 제가 악질적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이 두 개가 맞아 보여. 네, 그 기억-2를 보면은 몇 석 늘었어? 지금 한 140석? 뭐 130몇 석 늘었잖아요. 네, 그쵸. 이렇게 늘었고 또 보니까 이제 니은 보니까 실제로 이게 배차를 했대. 그러면은 뭐야? 이게 이 좌석 수를 이렇게 배차하니까 분사식으로 바꾸면은 그게 느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 기억-2는 2024년 자료고요. 그렇죠. 니은은 몇 년도인지가 적혀 있지가 않아요. 두 번째, 이제 구동 방식별 재원 비교가 있잖아요. 요거랑 네. 요 이제 고속 열차 요거랑 같은 열차인지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기억-2라는 게 기억-2와 니은은 사실은 크게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향성은 있겠지. 이거 설치하면은 자석수가 늘어난다는 경향성은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설치하면은 뭐 흠제 소음과 진동 뭐 줄여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두 개가 논리적 어떤 수치적인 관련성은 없는 그런 두 개 자료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를 캐치를 못했으면은 이 문제 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사실 45원 선지 4번을 보고 마지막 문단에서 위쪽 문단 여기서 보면은 동일 편성 기준으로 좌석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효율적 향상에 기여한다. 이거를 보고 그냥 맞는 말이네? 그죠. 하고 잡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죠. 어쨌든 자료의 비교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봐서 이제 5번에 틀렸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럼 4번이겠구나 할 건데. 근데 이게 심지어 더 이제 악질적인 거냐면은 뭐 1편성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동일 편성 기준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1편성 기준이야. 그러면은 얘도 몇 편 이제 편성인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하나 있는 것 같아. 그치? 그쵸. 니은에 하나 보여. 그쵸. 동그라미 이제 네모 하나니까. 그치? 네모 하나니까. 뭐 하나 했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싶단 말이야. 왜냐면 특히 이제 화작 마지막 문제니까. 시간적 압박도 있을 거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시간 엄청 쓰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자, 이런 걸 예방해서 어떻게 되냐? 간단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면 돼요. 우리가 이제 화작에서 특히 자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해야 돼요. 이 평가원들이 여기서 숫자를 그렸겠구나. 그랬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예상하고 어떻게 숫자를 그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여기 이제 기억-1이나 기억-2 있죠. 요거 제목을 제대로 안 본 학생들이 저격할 거야. 그리고 이게 다른 표인 척하는 거야, 마치. 너무 맞아 보이거든. 근데 제목만 보면은 이게 아닌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예방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어떤 자료인지, 이게 정확히 무슨 자료인지를 좀 파악하면 좋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기억-1 같은 경우는 고속열차 이용 계획의 추이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기억-2는 구동 방식별 재원의 비교구나. 그리고 이제 이것들 각각의 2016년과 2024년의 자료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 니은 같은 건 어떻습니까? 땡땡 공사 뭐 이런 게 나오잖아, 그치? 근데 뭐야? 이미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구나. 그치? 그렇죠. 가상의 얘기구나. 그렇죠. 그러면 뭐야? 이 위에 있는 거랑은 경향성은 있을 수 있어도 이 두 개 자료를 연결지을 수 없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판단이 할 수 있어야겠죠. 아예 니은이 별개의 자료라는 거. 그죠? 왜냐면은 이제 이런 자료에 약간 출처는 이제 제목 같은 거 좀 보다 보면은 좀 감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풀다 보면은.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전혀 연관이 없는 자료를 억지로 엮어가지고 같이 연관이 있는 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면은 좀 시간 소모라든지 헷갈리는 선지 같은 걸 좀 쉽게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3번이라고 아까 그 뻥카를 쳐가지고 저는 그래서 처절하셨네요. 네. 그죠? 무너질 뻔했습니다. 네, 4번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화작은 사실 45번 빼면은 그렇게 막 까다로웠던 거는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근데 어려워 보이긴 해요. 왜냐면은 말들이 좀 어려워요. 맞아, 이번에 좀 전반적으로 엄매보다 화장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컷도 화작이랑 엄매가 동일하게 체크하고 있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원래 늘 엄매가 저도 한 2, 3점 나왔어요. 그쵸, 적어도 1, 2점 높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엄매가 좀 쉽긴 했고. 자, 이제 엄매 봅시다. 제가 사실은요, 그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제 80분을 재고 85분이 해설을 하면서 이제 추천풀이를 찍었거든요. 그 공통 엄매 화자를 다 풀었는데 한 문제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36번을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라고 중간에 헷갈려가지고 그 2번 선지를 골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해설하면서 잡과 잡? 당연히 같은 선수죠? 하고 이제 2번을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왜 이런 실수가 나오는지. 학생들한테 이제 학생들이 막 질문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좀 닮은 실수들 너무 많이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정신 차리면 안 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게 깨달았어요. 이유를 그때 깨달았어요. 언제 나오냐? 시간 부족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이게 어쨌든 압박이 주어지고 내가 이거 빨리 풀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시간이 물론 이제 뭐 당연히 내 세트를 다 푸는 거여서 오래 걸리는 거긴 하지만 부족하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가다가 그냥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이거 좀 주의를 하시고 가장 먼저 닮은 것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절하지 않은 애 동그라미 친다거나 아니면 적절한 애 동그라미 친다라는 것도 이제 종종 썼었는데 뭔가 이제 저는 좀 가오를 챙기고 싶어가지고 보시면 이제 깨끗하잖아요. 아, 그죠. 뭔가 이제 지문이나 발문에 표시가 있으면 좀 가오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저도 그럼 하나도 안 합니다. 저도 표시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뭐 좀 보실까요? 네. 아, 네, 맞다. 이거 궁금하거든요. 지금 학생들도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매 지문형 문제. 그쵸? 이거 어떻게 푸냐라고 했는데 저는 정해졌습니다. 저는 지문을 안 읽습니다. 지문을 스킵하고요. 왜냐면은 사실 35번도 그렇고 36번도 부분적으로 그렇고 이게 지문이 없어도 풀리는 문제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문에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의 문제 쓰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문제를 봐. 먼저 문제부터 간다. 35번부터 간 다음에 내가 잘 모르는 개념이 나오거나 혹은 지문에 어떤 거를 뭔가 인용하고 있다 싶을 때 그 부분 가가지고 지문을 살펴봅니다. 그 전까지는 지문 아예 거들떠도 안 봐요. 왜냐하면 지문의 길이도 이 길이일 뿐더러 대부분의 경우에 좀 처음 보는 개념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이 엄매의 개념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처음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이사수능 때 종성자 용자리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비문학 수준으로 그쵸. 이제 좀 난해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내가 이해해야겠다. 또는 잘 좀 적용시켜가지고 내가 이거를 잘 해봐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거기 나온 걸 이제 사실일치 문제를 같이 풀듯이 마치 이제 우리가 뭐 법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과문, 지문, 비문학 시험을 풀듯이 이 공식을 적용시킨다. 라는 그런 마인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5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1번 선지를 봤을 때 이거 너무 당연하죠. 1번 선지는. 그쵸, 아무래도. 이거는 뭐 지문을 볼 필요가 전혀 없죠. 그쵸. 그죠? 이거 저는 1번 선지 바로 이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동그라미 쳤고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열음에서 성대 울림 같은 게 나왔어요. 키가 올라갔을 때 위에 좀 울림 위죠. 여부, 네. 울림 여부가 의미를 영향 주지 못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죠? 2번 같은 경우는 명백히 보답이는 이제 정답 선지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일단 저도 엄매 지문형에 대한 내용을 되게 많이 질문 받는데 저는 이제 쌤과 좀 다르게 저는 뭐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매 관련해서 언어 개념이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저는 이게 되게 좋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럽지만 저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엄매 수업을 들은 적이 없고요. 지금조차도 엄매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좀 신기하거든요. 저희가 비슷하게 동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개념을 그렇게까지 막 깊게 팔 필요가 없다.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있니 뭐 사이시옷의 조건들 하면서 뭐 그쵸. 한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외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이제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엄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암기하기 너무 많지 않나요? 그리고 엄매를 하면은 어쨌든 공부량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지문형 같은 경우는 그냥
독서 지문 하나가 추가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해주셨듯이 어쨌든 배경식을 갖고 선지를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개념이 없으니까. 그쵸? 근데 그러면 신기하네. 그냥 선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키워드 잡고 올라가서 지문이랑 배우시면 되지 않나? 사실 이번 35, 36도 그렇게 똑같이 풀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작년 수능에 뭐 엄매 36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 뭐 그것도 사실 보기나 뭐 아니면 글에서 제시하는 대로 1대1 대응을 시키면 풀리거든요. 지문으로. 맞아요. 저는 그래서 지문형이 어렵다고 느낀 적도 없고 지문형을 틀린 적도 없어요. 약간 오히려 논리 퀴즈 느낌이에요. 그쵸. 지금은. 그러니까 오히려 틀릴 거면 이제 약간 뭐 37번처럼 진짜 뭐 아무런 보기 조건 없이 진짜 개념으로 그냥- 해야 되는 거. 그쵸. 저는 이런 거 되게 못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아니면은 뭐 서술어 자릿수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개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37번 같은 거 보면은 마지막에 필수적 부사가 나오거든요. 네. 저는 이게 뭔지 몰라요. 이 필수 부사 몰라요? 몰라요. 필수적 부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문장에 필수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문장을 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거. 이제 이건 사실 구분을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빠졌을 때 말이 되냐 안 되냐. 봐봐요. 나는 줬어.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 이제 내가 뭐뭐를 줬어가 필요하죠. 나는 연필을 줬어. 말이 되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뭐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누구에게 뭔가를 줬다라고 그쵸. 해야죠. 봐봐요. 거기에 누구에게가 부사어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필수적 부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정의상으로 뭐 어떠한 뭐 이제 그 동사일 때, 어떤 서술어일 때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우면 사실은 그 실전에서 아무 쓸모가 없고요. 실전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 문장에서 뺐을 때 말이 되냐 안 되냐. 요거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실전적이고 가장 정답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일 효율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어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념을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내가 검증해야 되느냐 이런 걸 좀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사실은 저도 이런 만약에 30번 같은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선지들끼리 비교를 해요. 아까 나왔던 그 스킬.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들끼리 사실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이 된다면 적절하지 않은 거는 하나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개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지 내부에서 두 개 이상의 선지가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 적어도 걔네 둘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느꼈어요. 그게 제가 과외를 좀 오래 했는데 한 20살, 22살, 20살에서 22살 사이에 과외했을 때 이 스킬 좀 많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걸 그만한 이유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 그쵸. 왜냐면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가 되냐면 약간 머릿속에 막 그 듀얼 코어가 있어야 돼. 아,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여기 명시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경우의 수를 나눠가면서 음. 얘가 진실이라면 얘가 이거 진실일 거고 약간 이런 게 되는단 말이야. 되게 힘들죠. 그래서 사실.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 방법을 그만두긴 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된다 굉장히 위력적인 방법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선지들 간에 정답은 하나도 안 나지. 그쵸. 나머지 얘 빼고 나머지 다 맞거나 다 틀린 거란 말이야. 그쵸.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따로 막 어디서 가르치진 않지만 실제로 이게 만약 된다 한다면 엄청나게 좋은 스킬이니까 꼭 한번 익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반화 시키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이게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거는 하다 보면은 노하우가 생기기 되거든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이걸 알려준다 하더라도 아이디어 얻을 수 있겠지만 이거 채워하는 건 본인의 역할입니다. 본인이 아무튼- 이제 이 방법을 안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37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아무리 노배워도 관형사, 이거 알아야지. 관형어 이런 건 알거든요. 알아야지. 근데 이제 알아야지. 뭐 어쨌든 이 관형사라는 거는 어쨌든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인 거잖아요. 제가 맞게 했나요?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기 체언이죠. 그쵸? 그러니까 체온을 꾸며주는. 근데 이제 이번 선지를 보면은 관형어라는 건 어쨌든 체온을 꾸며주는 건데 뭐 여기서 이제 아주 새 제품. 관영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거라고 보면 약간의 어폐가 있었어요. 그런가요? 예, 아, 아무튼. 네, 아무튼 그래서 뭐 관형어면 약간 뭐 어떤 명사 같은 애들한테 붙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주 새 제품 제가 새가 이제 관형어 느낌인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새 제품 그냥 새 제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죠, 이제 그죠. 일단은 니는 맞는 말이네 했는데 네. 지그에서 퇴근한다 꾸며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일찍 퇴근한다 그지. 이런 게 붙어야 되는 건데 그지. 그게 없고 뭐 이제 뭐 그는 이러고 있는데 그는인데 여기서도 뭐 그냥 생으로 그는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꾸며주는 멘트가 없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2번을 골랐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감으로 푸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이거는 사실 뭐 개념만 잡으면 뭐 더 빠르게 이제 채워질 거라 가지고 이렇게 막 큰 이슈는 아니고 한 가지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정만 한 가지 해드리자면은 이제 관형사와 관형어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아 저는 그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이거는 제가 한번 특강 해드릴게요. 아무튼 네. 다음 주 보시죠. 뭐 중세국어나 이제 너무 이거 쉬웠어요. 그렇죠. 이거는 아무래도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설명 의문문이겠죠. 근데 이제 음. 긍정 부정 대답을 요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너무 넘어가시고. 뭐 개념이 없어도 이거는 그렇죠. 보자마자 너 어떤 사람이냐?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다음. 39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뭘 할 줄 아냐면 기본형으로 바꿀 줄 알아요. 오. 놀이, 놀다 이런 거. 그렇죠. 오. 그러니까 뭐 사실 작년 수능에서도 네. 뭐 낮추다와 시작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낮추다를 그냥 낮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받고 응. 그게 이제 뭔가 낮다랑 낮추다는 의미상으로 좀 달라졌네. 어쨌든 다른 의미로 바꾼 거겠네 해가지고 이제 1번을 골랐거든요. 제가 작년 수능에서 표현상 특징 하나랑 언어 하나를 쓰는데 그 언어가 뭐였냐면 선어어롱이었어요. 선어어롱이가 뭔지 몰라서 뭐뭐 하시다. 아, 이번에 그러면은 저 잡고 가시면은 만점 맞겠는데? 뭐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벽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뭐 어쨌든 선어어롱이 아니면은 뭐 명사 파생 뭐 접두어 막 이런 막 있는데 명사 파생형 접사 막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잡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39번도 마찬가지로 그죠? 뭐 놀다에다가 이가 붙어가지고 어쨌든 명사가 된 거잖아요. 자, 이거 너무 개념적인 문제죠, 이거는. 그렇죠. 사실 1번에 받고 1번에 찍었다면 나머지는 그냥 네, 뭐딱 볼 게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이제 이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손가락고 얘기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게 아마 마달인가 그저 쓰였던 표현 같은데 저는 그 표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손가락이 아니라 손목을 걸어야 돼요. 그쵸. 손목이 아니라 목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 왜냐면은 때려 죽이는 게 정답이다 라는 확신을 매번 가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만큼 확실하다 할 때까지 이 문제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핀트를 잘 못 잡았어. 또는 내가 이제 핀트 잡았다 생각했는데 판단이 정확하지가 않아. 그런 문제는요. 이게 만나 틀리나 같은 그런 문제는요. 시간을 10분 써도 결과는 똑같아요. 정답이 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내용을 못 찾은 게 아니라 핀트를 헷갈려하는 거잖아. 특히 뭐 표현상 특징 같은 문제를 좀 봤을 때 이 표현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은유가 아니 은유 너무 쉽고 이게 의인법이 맞나? 만약에 헷갈렸다 봅시다. 뭐 잘 안 헷갈리겠지만 헷갈렸다 봅시다. 근데 그거를 시험장에서 내가 10분 동안 고민하고 있어. 답이 바뀔까요? 그쵸. 이거는 달라져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야 돼.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냐, 고민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것이냐, 를 확실히 판단하고 후자라고 한다면요, 그냥 깔끔하게 있는 책 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고민한다고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밀어넣는 거는 이해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그건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거 시험장에서는 그렇지만 특히 내가 연습에 모의고사를 풀거나 혹은 이제 기출을 풀어요. 그때 이런 애들 있어. 그냥 대강 이게 답인 것 같아서 찍고 넘어가는 애들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얻어가는 게 없어. 그쵸. 그냥 운 줘서 맞힌 거면 맞췄으니까 안 봐야지 하고 그냥 더 이상 안 본단 말이야. 아니야. 모든 선지를 볼 때 내가 틀리더라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으니까 내가 확신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언제나. 확신하는 근거가 없잖아? 그럼 그 문제는 이미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는 여러분 목숨을 못 걸었다 하면 이미 틀린 문제라고 간주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뭐야? 우리가 수능장에 들어가는 그 당일에는 모든 문제에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근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어떤 뭐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 말이 아니라 기준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 내가 어떤 문제 나오더라도 이 똑같은 기준에 맞춰가지고 정보를 판단해야겠다라는, 틀리더라도 오답이 나오더라도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필요하게 시간을 쓰거나 어차피 틀릴 문제인데 거기다 1분 쓰는 거랑 10분 쓰는 거 완전 다르잖아. 그치? 그쵸. 그러니까 내가 틀리더라도 확신을 갖고 틀릴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언제나 기준을 확실히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학생들한테 뭔가 선생님 공부를 어떻게 되나요? 할 때 너 모든 선지를 모든 근거를 잡아낼 수 있냐? 모든 선지 이렇게 하고 만약에 너가 근거를 잡았다면 그거를 네가 학생한테 설명한다고 했을 때 그 학생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인가? 이거를 먼저 보라고 하거든요. 국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생명과학도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나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잡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걸 올바른 근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많죠. 답만 찍고 넘기는 그런 친구들. 그러면 사실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얻어가는 게 없으니까 이 기준선과 이런 거 잡는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매체는 너무 쉬웠어요. 매체 좀 볼까요, 그래도? 아니 저 41번 문제 보고 좀 어이가 없었잖아요. 아, 근데 이거 참 이게 뭐 그나마 좀 볼만한 거는 보는 문제가 이제 있나 이게? 카톡방에서 카톡방이 아니죠. 45번. 네, 45번 정도 이 정도. 요건 좀 헷갈릴 수 있었겠다. 그 2번 보고 괜히 뇌피셜 걸리면서 그렇죠. 이것이 어떤 의의가 있지 않을까? 비가 오면은 유산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유산의 소중한 의의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게 뭐냐면은 화작도 그렇고 매체도 그렇고 가장 심지어 게 뭐냐면요. 우리가 문학이랑 비문학이랑 푸는 거랑 완전히 달라져야 돼. 어떻게 다르냐? 얘네들은 어떤 곳에 담긴 어떤 추상적인 의미라든지 추론을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선지가 추론을 물어보는 것 같다.
내가 이걸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하면 그거는 오답선지입니다. 그렇죠. 100%. 왜냐면은 화작이나 엄매는 그러니까 특히 매체는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식으로 내가 표출했냐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화작은 화학법은 뭐야?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말하기 방식을 하고 있냐. 근데 이제 장문은 어떤 글쓰기 방식을 하고 있냐. 매체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라는 거를 결국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그럼 표현되지 않은 거는 당연하지만 표현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물어봐? 피문학에서 물어보지. 그 내용에 대한 추론이라든지 이것의 함의는 피문학에서 물어보죠.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 정말 치트키거든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제 강의에서만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화작이나 매체에서 어떤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추론을 만약에 물어보고 있다. 오답선지입니다. 뒤돌아볼 것도 없이 그냥 그건 무조건 오답선지니까 적절한 고르는 문제면은 그냥 무조건 제끼고요. 만약 틀리고 고르는 문제면은 그냥 바로 그 정답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정말 꿀팁이에요. 좋습니다. 네.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시험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저희 이제 이번 육모 리뷰는 된 것 같고, 그렇죠? 여전히 그건 있어요. 그 평가원이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번 이제 육모가 좀 학평 같았다, 사설 같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혀 공감하지 않고요. 그쵸. 왜냐면은 평가원이 냈는데. 그렇지. 그럴 수가 없고 그 논리, 출제 논리는 똑같았어. 근데 다만 평소에 잘 안 내던 논리를 냈을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적절히 아는 걸 고르는 건데 갑자기 그 말 전혀 안 났기 때문에 안 틀렸다라는 거는 그런 게 기출에 있긴 합니다만 자주 내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서 약간 변주를 줘가지고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가는 기본 논리가 바른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육모 관련돼서 더 할 말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육모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도 작년까지 수험생이었던 입장에서 육모가 뭐 잘 나왔다. 그럼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아, 좋죠. 그렇죠. 만약 육모 망했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N수생들과의 그런 대결에서 패배를 한 것 같고, 그치. 더 이상 5모에서 잘 봤는데 많이 망했다. 더 이상 감흥이 없고. 근데 사실 그거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단적인 예시를 들면 제가 작년 육모 때, 물론 오늘도 그랬지만 제가 그저께 술을 좀 많이 마셨거든요. 작년 육모도 전날에 술을 마시다가 내일 육모 봐야 되는데 하고 이제 좀 이 자리를 일찍 파하고 가서 봤어요. 그랬는데 등급상으로 이제 11112가 뜬 거예요. 되게 기분이 좋았죠. 내가 술을 마시고 일어나서 봐도 이 정도인데, 심지어 공부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약간 뽕이 찼다고 하죠. 그죠.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굉장히 자만해졌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구모 때도 11114가 났어요. 4가 이제 마킹을 밀려가지고, 오 마이 갓. 아무튼 뭐 걔를 빼면은 네. 평백이 98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아 됐다, 메디컬이다 했는데 정작 수능에서는 올바른 점수를 맞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점수란 평소 실력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랬냐? 운이 없었어요, 연우 씨는. 그쵸. 왜냐면 사실 육모에서 내 약점을 드러나야 돼. 그쵸. 이게 우연히 잘 보면 오히려 손해 본 거거든요. 육모 구모는 우리가 이제 막 많은 사설 문제, 뭐 N제라든지 여러 문제, 사설 문제들이 있고 또 학평도 많이 있는데, 사실 수능의 어떤 스타일과 가장 비슷한 건 어쩔 수 없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죠? 왜? 출제는 내가 평가를니까. 근데 그 딱 2번밖에 없는 진단 기회인데, 내 상태를 딱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때 내가 운 좋게 찍은 게 다 맞아가지고 잘 본 것 같다, 또는 뭐 찍은 게 아니더라도 내가 잘 하는 것만 나와가지고 잘 본 것 같다 하면은 사실 이건 뭐 기쁘긴 하겠지만 약간 운이 없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내 약점을 많이 드러나서 내가 뭐에 약한지 다 보였어야지 육모를 제대로 꿀 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좀 이번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하시면은 좀 그런 거는 지금 보는 건 정말 수능이 아니라는 점은 다 알고 계시고, 오히려 지금 약점들이 드러나는 그 약점들을 잘 보완하는 데 집중하셔야지 이제 수능에서 잘 볼 수가 있다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요. 그쵸. 저도 극단적으로 솔직히 수능 전날까지도 틀려도 된다. 내가 맞아요. 그거를 인지할 수 있고 수능 당일날 그 똑같은 실수를 해서 안 된다는 걸 의식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은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을 채우셔야 돼요. 아, 난 육모 망했으니까 많이 얻었겠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 약점을 분석하시고 본인이 뭐가 약하고 뭐 어떤 것에서 내가 좀 많이 절고 있고 뭐가 부족하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지만 그게 보완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그게 수능에서 장점으로 발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봤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좌절하지 않을 거에 대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그것을 제대로 보완하고 내가 그걸 분석하고 스스로 비평해가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그 전략 수립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이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말씀하신 게 굉장히 모든 강사들이 다 하는 말인데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은 그냥 진짜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제대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요게 말씀하시는 거의 의도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수능 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같은 결과를 내지 않겠다 이런 의도인 건데 이제 학생들은 그럼 어쨌든 그냥 똑같은 실수 안 하면 되겠네? 그러면 막연하게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만약에 내가 이 시험을 다시 한번 봤을 때 만점을 받을 수 있는가? 저는 요거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답 같은 기억 다 지우고 그쵸. 그 상태에서 봤을 때. 그쵸. 다시 한번 딱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전 과목을 만점 받을 수 있는가? 요거를 먼저 보거든요. 그만큼 내가 내 오답에 대한 분석이 잘 돼 있는가? 저는 기준을 그렇게 봅니다. 만점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분석한 게 아닙니다. 그쵸. 지금 등급이 내가 7등급이야. 그래도 육물 만점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만큼 모든 것들 다 보완해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보완이라는 게 사실 여러 번 풀어봐서 된다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전략 수립이 핵심을 생각해요. 이 전략이라는 것이 뭐 좀 추상적인 좀 넓은 용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어떤 뜻으로 말을 하고 있냐? 단순히 내가 이게 난 비문학이 약한 것 같아. 비문학이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이. 비문학 보기 문제가 나오면은 잘 못 풀겠어. 라는 거는 분석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분석이 아니라 그냥 감정이에요. 감정이고 기분이고 느낌일 뿐이거든요. 분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떠한 논리 관계를 못 집어내는구나. 예를 들어서 그 선지에서 지문에 나온 거에 그 선후관계, 인과관계를 거꾸로 하고 있다. 그걸 눈치를 잘 못 채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진단이고요. 그러면 자 앞으로 눈치를 채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를 풀 때 어떠한 단서가 보이면 이것을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쓰였다고 눈치를 채고 이걸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여러분들 그 실제적인 전략을 세우라는 거예요.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한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완벽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보완될 수가 있고 그래서 성적이 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했던 문제 또 풀고 지문 분석하고 있고 이 지문은 뭐 이런 내용이었구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렇게 말했구나. 뭐 이익은 이렇게 말했구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실수한 부분, 여러분이 잘못 생각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고 다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지를 제대로 고민을 하시고 제대로 실전적인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내가 어려운 지문을 읽었을 때 이 지문을 100%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지문을 다 통달했다라는 그런 쾌감에 사로잡혀서 약간 자아도취에 빠져버린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왜냐면 그거 다 이해했다고 100점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냥 2등급이 목표예요 라고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실제 2등급이 목표여서 뭐 수시에서 뭐 최저 맞추는 게 목표인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2등급 잡으면 안 되죠. 목표를 2등급 잡으면은 삐끗하면은 3등급, 4등급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 과목을 공부할 때만큼은 내가 그래서 오늘 국어를 한 5시간 할 거야. 그 5시간만큼은 그때만큼은 모든 문제를 맞춘다는 목표를 하에서 공부를 하시고 물론 달성이 안 될 수도 있죠.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이제 투입되는 노력 자체가 좀 덜 투입해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목표치 자체는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2등급을 맞춰도 되니까 뭐 이 정도는 뭐 설설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면은 얻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철저하게 반드시 할 때만큼은 확실하게 모든 것을 채워졌는가를 점검하면서 문제를 푸시고 점검하시고 복습하시고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오늘 와가지고 이제 제가 만나자고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네, 오늘 괜찮았습니까?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처음 해보고 사실 이제 저 처음이에요. 저도 그 유튜브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 지는 이제 1년이 안 됐는데 뭐 이제 약간 좀 진짜 뭔가 다른 분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인데 굉장히 재밌네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혼자 할 때는 약간 대본이라든지 그런 거 좀 있잖아요. 머릿속에 기획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좀 내가 수행한다는 느낌인데 이거 제가 대화하는 느낌에서 너무 재밌었고 혹시 뭐 다음에도 이제 이거 영상 반응 좋으면 또 비슷한 기회 있으면 또 하실 건가요? 당연히.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구모전에 한 번 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이번에 뭐 저희가 이제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은 아마 이 영상은 일단 제 채널 올라갈 건데 혹시 연우님 채널 올라가? 저도 뭐 올리려면 또 올리는데. 네, 편집해가지고 이제 올릴 건데 이제 지원할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요 제 채널이나 연우 채널 상관없이 저도 여기도 볼 테니까 답변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좀 남겨주시고요. 근데 이제 영상 올라오고 한 몇 달 지났어, 한 3달 지났어 이러면 답변 못 드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좀 빠르게 영상 쭉 한번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면 이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모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오래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수능 때까지 계속 달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